나는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있을까?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따박따박 받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같이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봄직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저는 별다른 무력 없이 살다 보니까 딱히 한 달에 얼마를 쓰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딱히 큰돈 쓰는 것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따져보는 것이 귀찮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사를 앞두고는 당장 최소한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전 영상 댓글에 어느 분이 그래서 퇴사를 한 건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공식적으로는 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연차를 모두 쓰고 공식적으로 퇴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사를 한 셈입니다. 저는 성향상 빈틈없이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를 설계하거나 생활비를 계획해두고 회사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비 생활만큼은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분석해 봤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최근 6개월 동안 저는 한 달에 평균 176만 원을 썼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돈을 이렇게 썼나 싶어서 봤는데 가장 뭉텅이로 큰 돈이 나가는 건 대출 이자와 아파트 관리비 같아요. 대출 이자와 아파트 관리비를 모두 합치면 평균적으로 71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생활비 176만 원의 약 40%가 되는 돈이에요. 참고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살기로 하고 이 집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 아파트는 제가 2017년에 산 집이에요. 서울 역세권 대단지이기는 한데 17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형 면적입니다. 그땐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진 않은 때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왕이면 20평대로 살 걸 후회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혼자 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아파트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남자친구와 반반씩 내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라든지 비혼 가구로서 비용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것은 구독료입니다. 대략 21만 원 정도를 매달 쓰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13,500원과 어도비 구독료 31,000원을 빼면 나머지는 외신이나 각종 경제 데이터 구독료입니다. 요건 제가 퇴사 전에 본업을 하기 위해 따로 사비를 들였던 부분이고 지금도 미국 주식 투자와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언론사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가 공짜이다 보니까 이런 걸 돈 안 들이고 참고로 해도 되지만 그러면 다들 비슷하게 하는 생각,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슷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원래 했던 일의 특성상 직접 찾아서 분석하는 게 더 성향에 맞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재테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비와 통신비, 실비 보험료를 합쳐서 한 달에 17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저는 차는 없고요. 또 택시는 타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어요. 보험은 실비보험만 들었습니다. 안보험도 들어야 하나 싶었는데 아주 예전에 부모님이 들어주신 게 있다고 해서 놔둔 상태예요. 식비를 포함해 운동 등에 쓰는 돈은 나머지 67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식비는 2인 가구가 되고 보니까 의외로 1인 가구 때보다는 낭비가 덜한 것 같아요. 혼자 살 땐 합정에 살았는데 워낙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다 보니까 식비를 꽤 썼거든요. 지금 사는 아파트는 베드타운 느낌이라 딱히 시켜 먹을 선택지가 많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중에는 14살 된 강아지 돌봄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본가 가족들과 나눠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은 발레와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저축이나 투자를 빼고 순전히 소비층만 해서 한 달에 평균 176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포함한 돈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과소비,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적은 소비일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쓰고 살 수는 없겠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부모님 돌봄 비용,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해지는 돈이나 여행비 같이 셀프 돌봄 비용입니다. 부모님 돌봄 비용은 회사 다닐 때 재테크해둔 것으로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니 남은 건 제 자신이더라고요. 셀프 돌봄 비용은 어느 정도는 준비해뒀지만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이런저런 소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 이자 수익을 제외하고는 주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주식은 아무리 배당주라 하더라도 위험자산이긴 하니까요. 이런 변동성을 노동소득으로 어느 정도는 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패턴과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저는 아이가 없는 비혼 딩크 2인 가구입니다. 원래 1인 가구였다가 작년 5월 말부터 2인 가구가 되었어요. 퇴사했는데 딩크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법도 한데요. 저는 퇴사 후에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계획이에요. 큰 돈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대신 회사 다닐 때 열심히 재테크해둔 주식과 또 부동산, 투자 수익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론 이 재테크 수익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아주 적은 돈일 거예요. 오늘 콘텐츠를 만들어 본 건 퇴사나 파이어족과 관련해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물론 돈이야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한 달에 최소 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거나 순자산이 30억 이상 있어야 한다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자녀가 있는 3, 4인 가정 중심으로 나온 기준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 3, 4인 가정도 제각각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웃을 일 많은 봄날 되세요. Till we make it back to you. I'm a dog walker in Nashville, Tennessee. We pour these words across a page. I think they're